미국 우선주의를 기치로 내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 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해온 터이라서 미국의 대외 통상 정책과 외교안보 정책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대중 정책은 어떠할 것이며 또 미중 관계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아직까지 트럼프 행정부의 구체적인 대중 정책이 확정되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만 대중 정책의 윤곽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주요한 정책 부서의 인선과 더불어 정책 성향의 방향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외교안보 정책 책임자인 마이클 플린 백악관 NSC 안보보좌관, 그리고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틸러슨 국무장관, 마이클 폼페오 중앙정보국 국장 등 모두 중국에 대한 강한 견제와 압박을 강조하는 대중 강경파들입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에 새롭게 신설된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된 피터 나바로 교수는 그동안 중국을 환율 조작국, 지적재산권 위반국이라고 비판해온 대중 강경 매파입니다. 위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대만 차이잉원 총통과 전화 통화를 하고 또 하나의 중국의 원칙도 협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기선 제압을 위한 기싸움을 벌여왔습니다. 남중국해 문제뿐만 아니라 동중국해 조도 문제에 대해서도 미일 안보 방위 조약의 적용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고 또 북핵과 사드 문제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지도부는 신형 대국 관계 대외 전략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미국과 불필요한 마찰과 긴장을 고조시키지는 않으려고 하고 있지만 자국의 정당한 핵심 이익, 즉 영토 주권이나 해양 권익 등에 대해서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은 올해 신년사에서 평화 발전을 견지하면서도 중국의 영유권 분쟁과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호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또 다보스 포럼 연설에서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비판하고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입장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올 한 해의 미중 관계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또 미중 관계의 변화가 한미 한중 관계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또 이러한 문제들이 미중 관계 변화가 한반도 정세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미중 이 사이에서 과연 어떻게 대응하고 대처해 나가야 될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우선 제 오른쪽에 국립외교원의 김현욱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또 세종연구소의 정재흥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부터 두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좀 더 자세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제가 먼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과연 그러면 앞으로 미중 관계는 어떠한 변화가 있고 이것이 또 동북아 안보 환경이라든가 질서라든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평가를 미국적인 시각에서 좀 해주시죠. 예, 먼저 그 미중 관계를 보기 전에 왜 트럼프가 당선이 됐나, 그리고 당선되기 이전에 국제 경제 정치 상황 그리고 미중 관계가 어땠나를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시 그 작년에 이제 물론 대선 경선 시절부터 지금까지 미국 내에는 소위 이제 차이나 퍼티그, 중국에 대한 피로감이 상당히 고조돼 있었고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중국의 부상과 함께 오바마 시절에 미중 관계에 있어서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상당한 수치심을 당했다는 그러한 그런 어떤 의견이 여론이 지금 미국 내에서 상당히 팽배해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제가 보기에 배경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왜 트럼프가 당선이 됐느냐인데 결국 이제 트럼프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보호무역, 그러니까 그 자유무역 체제로 인해서 값싼 물품이 미국으로 들어옴으로써 미국의 그 공장이나 기업들이 문을 닫게 됐다는 것이고, 물론 뭐죠 반 이민 정책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결국 미국 중심의 무역 체제 그리고 공정한 무역 질서를 확립해야 되겠다. 이러한 게 이제 결국은 미국 국민들의 이익과에 결부된다는 그러한 논리 때문에 이제 당선이 된 것인데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트럼프 정부가 가질 수 있는 중국에 대한 인식은 결국 그런 거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에 대한 피로감 쌓여 있는 것 그리고 결국 중국으로부터 값싼 물품이 미국으로 들어와서 중국은 부상하고 있고 미국의 경제력은 상당 부분 침식되어 왔다. 이게 지금 두 가지 배경입니다. 그런 배경에 의해서는 정책이 펼쳐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의 대중국 정책은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무역 부분이나 통상 부분, 경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상당히 강경하게 나가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과연 오바마 정부의 이제 아시아 재균형 정책과 비교를 했을 때 뭐가 좋은 거냐, 어떻게 달라진 거냐 이러한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런 결국 그 재균형 정책이라는 것을 표방했지만 오바마는 결국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그런 비판을 하고 그리고 이제 TPP를 폐기시키면서 물론 이제 양자적으로 이제 중국과의 어떤 그 무역 문제를 좀 더 미국 중심으로 가져가겠다. 그리고 외교적으로 있어서는 잘 모르겠어요. 트럼프가 얼마나 외교 무대에 가서 오바마가 했던 것처럼 그런 그 참 오펜시브 정책을 각 지도자들과 펼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전반적으로 오바마의 재균형보다는 아시아 정책 기조가 떨어질 수 있지만 즉 군사적인 면에서 있어서는 아시아 정책에서 상당히 강조가 되지 않을까. 즉 트럼프의 어떤 성향이나 아니면 공화당의 전통적인 성향, 레이건 때와 있었던 어떤 힘을 통한 평화라는 그 강력한 군사력에 기반한 어떤 외교 정책 이러한 것이 추후에도 중국 정책에 있어서 상당 부분 투영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금 통상 정책과 더불어 군사안보 정책을 미국적 시각에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 그럼 중국 쪽 시각을 통해서 볼 때 미중 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뭐 앞에 지금 김현욱 교수님께서 잘 설명을 하셨는데요. 중국에서 보게 되면 사실상 중국은 이번 이제 미국 대선에 있어서 그 힐러리보다 트럼프에 대해서 지지도가 좀 높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힐러리가 원칙주의자고 또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통해서 중국이 상당히 이제 불편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됐을 때는 이 비즈니스맨 출신이고 충분히 협상이 가능할 거라고 많이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나름대로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거에 대해서 당연히 긍정적으로 봤는데 진짜 근데 그 이후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걸 보게 되면 좀 그런 기조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가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이제 차잉원 대만 총통과 통화를 해서 하나의 중국도 협상에 포함될 수 있다라는 그런 발언을 했었고요. 이제 그거는 미국 대통령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그런 이제 대만 총통과 대화를 했었고, 그 두 번째는 지금 미국의 어떤 이 외교 안보 라인을 보게 되면 상당히 강경 인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매티스 국방장관이라든지 틸러슨 국무장관 그리고 마이크 폼페이오 CIA 국장 이런 분들이 상당히 보수적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피터 라바로 같은 이런 분들도 매파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또 두 번째고 또 세 번째는 이제 남중국해, 북핵, 사드에 있어서 지금 미국이 또 상당하게 강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됐을 때 중국이 처음에 생각했던 거와는 좀 다르게 지금 이 트럼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측면이 또 하나 있고 또 다른 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제 올해가 그 중국의 19차 당대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올해 이제 중국의 최고 지도부가 새롭게 인선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 지도부한테는 올해가 매우 중요한 한 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중국도 이 미중 관계가 중국이 처음 예상했던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중국이 좀 더 강하게 나가지 않을까 좀 그렇게 전반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의 국내적인 네. 정치적 이유 때문에 오히려 더 강경한 입장을 네. 견제하지 않을까. 그럼 미국도 강대강으로 갈 수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 조금 더 우리 자세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현욱 교수님께서는 뭐 통상 정책뿐만 아니라 군사안보 정책 여러 가지 전반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미중 간에 무역 전쟁이 있을 수 있는가? 또 환율 조작국 지정이 가능한 것인가? 또 그거에 따라서 미중 관계가 앞으로 경제적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또 나가서 군사안보적인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좀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뭐 트럼프 주 대통령이 계속해서 경선 과정에서부터 얘기했던 것이 중국에 대한 막대한 관세를 물리겠다는 거. 뭐 45% 관세 얘기도 나왔고 그리고 환율 조작국 지정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주로 이제 무역과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근데 지금 미중 간의 그 경제적인 상황을 보면 어쨌든 미국 경제가 지금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 미국 내의 그 실업률이 지금 몇 퍼센트인 줄 아십니까? 4.6%입니다. 거의 완전 고용 수준이고 그런 상태에서 연준은 금리를 올리기 시작을 했단 말이죠. 금리를 올리면서 중국에서 자본이 이탈을 해서 미국으로 가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지금 경제 관계를 보면은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 자본이 이탈을 하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 있어서는 환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대미 수출에서 경쟁력이 점점 상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거의 한 10년 전 상황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조금 시대착오적인 정책이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일자리를 계속해서 만들려고 하겠다 그러면서 뭐 계속 해외에 있는 기업들 공장들을 자꾸 그 미국으로 불러들이는 그리고 리쇼링 정책을 계속 펼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이렇게 실업률이 낮은 상태에서 자꾸 일자리를 만들어내면 오히려 그 많은 공장에 들어가야 할 인원이 더 부족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의 어떤 산업 기지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노동력이 오히려 부족해질 수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의 대중국 정책,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대중국 정책이 많은 학자가 뭐 10년 전 정책이다, 25년 정책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시대착오적인 어떤 정책의 어떤 오류를 트럼프가 아마 조만간 그 경제 참모들의 얘기를 조언을 많이 들으면서 좀 상당히 수정을 해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또 우려되는 것이 아까 이제 미중 간의 충돌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예상치 않게 상당히 군사적인 측면에서 아시아의 개입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 뭐 틸러슨 장관도 얼마 전에 그 청문회에서 남중국해에 북중국이 접근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런 상태로 군사적으로 미중 간의 대치가 가면 이것이 미국 트럼프 입장에서 어떤 의도로 중국을 군사적으로 몰아붙이는 것인지 경제적으로 몰아붙이는 것인지 저는 이게 상당히 궁금하고 몇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결국은 기업가 출신이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상당히 중시하고 그래서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익을 얻어내기 위한 합방 수단으로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이게 첫 번째죠. 그러면 결국 뭐 미국 트럼프 정부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된다면 군사적인 충돌 양상은 상당히 내려갈 수가 있다는 건데 두 번째는 만약 그런 시나리오가 대체로 적용이 되면 다행인데 아까 이제 정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중국의 시진핑 정부가 어떤 국내 정치적인 권력을 안정화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대미 정책에 있어서 강경하게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미중 간에 원하지 않았던 갈등과 충돌이 점점 에스컬레이트 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뭐 오바마 정부 시절에는 미중 간의 관계를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잘 하려는 그러한 것을 매우 관심이 많았는데
지금 트럼프의 강경한 정책에 있어서 원하지 않는 충돌이 강화가 된다면 아시아 지역에서 아마 원하지 않는 그런 충돌과 전쟁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걸 상당히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지역이라고 예견해 볼 수 있을까요? 주로 가장 뭐 충돌 가능성이 높은 건 역시 남중국해 문제. 지역이겠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제가 이제 그 경제 통상 분야, 네. 그러니까 우선은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건 뭐냐면 지금 우선 중국 저는 이제 국내 문제를 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그동안 한 30년 동안 연 10% 경제 성장률을 해왔습니다. 근데 최근 몇 년 동안 지금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매우 지금 낮은 수준입니다. 6%가 되고 있고 인플레이션도 심하고 그리고 빈부의 격차라든지 이런 국내적인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중국의 시진핑 지도부도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지금 만약에 뭐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피터 나바로 같은 이런 위원장이 중국에 대해서 환율 조작국이라든지 관세를 부과할 경우는 그거는 결국 중국 내부의 어떤 문제들과 연동될 수 있다고 중국 지도부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이제 경제 통상 분야에 대해서는 또 좀 강하게 맞대응하지 않을까. 근데 뭐 이제 강하게 맞대응한다고 했을 때는 뭐 WTO 제소라든지 아니면 이제 미국산 제품을 구매를 불허한다던가 뭐 이제 이런 조치도 전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경제 통상은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또 미국과 중국 간의 또 경제적인 그 관계라는 게 워낙 밀접하기 때문에 또 다른 측면에서 중국이 어떤 경제 통상 분야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또 트럼프라는 또 협상 딜을 또 시도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중국에 많이 진출해 있는 미국계 다국적 기업이라든지 미국의 월가들이 또 중국과 관계가 깊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또 중국이 또 미국과의 어떤 이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트럼프가 말하고 있는 어떤 경제 회생에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주고 또 그 안에서 어떤 또 새로운 딜을 좀 할 가능성도 저는 또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저는 또 볼 수가 있겠고요. 그것이 이제 경제 통상 분야고 군사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앞으로 저는 군사적인 부분은 미중 간의 갈등이 좀 고조될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시진핑 지도부가 내세우고 있는 것이 이제 중국 꿈, 이제 차이나 드림이고 거기에 핵심은 뭐냐면 강군을 육성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새로운 항공모함도 건조 중에 있고 2025년 정도 됐을 때는 적어도 제1도련 내지 뭐 이 제1도련 내에 제일권을 확보하겠다는 게 중국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군사력에 많은 군비를 확충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군사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경제와는 다르게 중국은 나름대로 그 플랜을 갖고 좀 하지 않을까. 그렇게 됐을 때는 남중국해라든지 이런 데에서 좀 갈등의 소지가 좀 높아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으로는 조금 협상 여지도 있는데 군사적으로는 오히려 강경하게 나가서 충돌 가능성이 더 커지지 않느냐 이렇게 보신 것 같습니다. 또 주중대사로 지금 지명된 분이 브랜스테드라고 시진핑과는 30년직인가 뭐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런 걸 보면은 또 미국이 협상 가능성도 열어놓은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어요. 좀 더 그 강한 어떤 기싸움 가운데서도 양쪽을 잘 이렇게 또 중재해서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로 보여진 그런 부분이라고들 얘기들 합니다. 그러면 진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미중 관계 변화 속에서 과연 한반도는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가 지금 가장 관심 갖는 게 역시 북한 핵 문제 아니겠습니까? 북핵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정부는 뭐 초반부터 지금 아주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국방장관이 또 한국을 제일 먼저 방문했어요. 첫 번째 방문하고 그다음에 일본을 방문했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앞으로 북한 핵 문제를 놓고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기싸움과 어떤 충돌이 있을 수 있는지 한번 좀 짚어주시죠. 예, 그 트럼프의 대외 정책도 강경하고 그리고 대북 정책도 역시 강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물론 이제 그 정부 인사들도 강경한 인사들로 채워졌고 공화당의 대북 정책도 상당히 강경한 그러한 전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겠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결국 미국 내에서 대화파들이 더 이상 제대로 된 논리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는 그러한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최근에 작년부터 나왔던 많은 그
바이파티즌, 그러니까 공화 민주 관련된 인사들이 같이 초당적으로 모여서 많이 그 대화 관련된 보고서도 내고 또 트랙 2 입장에서 이제 북한과 접촉도 시도를 하고 그랬는데 그 핵심은 결국은 그 현실적인 대북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소위 그 해커 박사의 3노 정책에서 아이디어를 따서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 비핵화 정책을 계속해서 목적으로 가져가겠지만 일단은 현실적으로 북한의 핵을 동결시키는 게 우선적이고 그러한 프레임에서 이제 미북 대화를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게 목적인데 결국 동결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비핵화는 궁극적인 목적이지만 마지노선으로 미국은 북한에게 동결이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대화를 제의를 할 때 과연 북한이 이걸 받아들이겠느냐라면 결국 북한은 그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화를 열려고 하는 미북 간의 가장 중요한 목적 자체가 맞아떨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화파들의 어떤 주장이 지금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그 힘을 잃어가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대북 정책에 있어서 현실적인 그 옵션 중에는 결국은 뭐 제재, 대화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것인데 이제 제재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 트럼프의 대북 정책은 결국은 강한 제재로 갈 것이고 빈틈을 막는 제재로 갈 것이고 중국을 좀 더 압박을 해서 북한이 비핵화 대화로 나오도록 유도를 하겠다는 것인데 아마 이러한 정책이 이제 계속해서 추진될 걸로 보입니다. 이러한 물론 이제 그 얼마나 빈틈을 막고 얼마나 이러한 정책이 유효하게 성공하겠느냐는 좀 두고 봐야 될 것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강경한 대북 정책이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봅니다. 또 ICBM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보였죠. 예, 그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핵을 가지고 ICBM 개발까지 성공을 해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을 때 선제 타격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선제 타격이라는 것이 뭐 지금 상태에서는 거의 그 비현실적인 옵션이다. 정말 북한의 핵미사일이 북한을 타격할 수 있는 징후가 아주 분명하게 보이고 그 타격을 하기 위한 발사가 아주 임박했을 때 아니면 그 북한의 핵미사일을 선제 타격하는 그 시설 자체를 선제 타격하는 것은 아마 그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정당성을 얻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또 정 목사님 이제 그런 북핵 문제와 더불어 우리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한미가 또 다시 한번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 배치 입장에 변화가 없고 할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한중 관계에서 이 사드 배치 문제를 놓고 또 어떤 갈등이 있을지 아니면 뭐 그 특히 이제 최근에 북핵 문제와 ICBM을 놓고 이제 사드 문제가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솔직히 북핵 문제와 이 사드 이게 다 같이 연동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기존의 중국의 입장은 중국은 여전히 대북 제재에 대해서는 이제 대량 살상 무기 WMD에 대해서만 포함이 되는 것이고 그 외에는 제재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뭐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 지금 중국의 기존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게 저는 변화될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까지 봤을 때는 이제 그 두 번째 이제 사드 문제인데요. 사드 문제는 이것이 이제 중국과 한국의 가장 지금 이 전략적인 이해 충돌이 나고 있는 영역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정확히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사드를 배치하는 가장 큰 목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기입니다. 이 위협에 우리가 방어하기 위해서 결국 우리가 한미 동맹이라는 어떤 구조화에서 이제 그 사드를 배치를 하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계속 중국한테 주장하는 내용인데 중국은 이거를 우리와 다르게 접근하고 있다는 거죠. 중국은 결국은 이 사드를 미국과의 어떤 영내 패권 경쟁에서 이걸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보고 있는 건 결국은 이 사드가 결국은 한미일이 이제 구축하는 미사일 방어 체제, 뭐 MD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제 거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약한 고리가 한국이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 대해서 상당한 보복을 지금 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뭐 중국은 어떻게 하든 사드를 배치를 저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저는 수단을 활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중국과 입장은 다를 수가 있겠지만 그거는 우리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위협에
순수한 자의적인 방어 조치라는 거를 저희가 중국한테 계속 얘기할 필요가 있겠고요.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만약에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한중 간의 갈등이 강화된다고 하면 앞으로 한중 간에는 모든 어떤 안보 문제를 다루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 있어서는 원칙을 갖고 좀 중국한테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도 예견되는 과정에서 또 북한 핵 문제를 놓고서도 서로 입장 차이를 보일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또 한반도의 앞으로 미래하고도 관련되는 문제인데 어떻게 한미 한중 관계를 어떻게 앞으로 잘 이끌어 나가야 될 텐데 아주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 뭐 한국이 어떤 식의 대응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인가 이 트럼프 시대에. 예, 지금 오바마 때에 비해서 지금 트럼프가 돌아오면서 미국의 경제력이 회복이 되고 중국 견제를 점점 더 본격화하면서 미중 간의 갈등 상황이 점점 격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외교적인 공간이 점점 좁아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단기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입장을 모두 반영하는 소위 하이브리드 전략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저희가 한쪽으로 치우치면 다른 한쪽으로부터 입는 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과 중국 중에 어느 쪽이 우리에게 더 이득이 되느냐 하면 결국은 미국일 수밖에 없다. 네. 결국 경계를 하고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중국이라는 아주 강대한 그러한 국가는 역사적으로도 봤을 때 한국에게 아주 성가신 존재였고 우리의 이익을 계속해서 침탈해왔던 그러한 국가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통일이라든지 또 우리의 어떤 외교력에 있어서 국제정치 이론적인 어떤 측면에서도 봤을 때 좀 더 아주 멀리 지정학적으로 멀리 위치해 있는 그러한 미국이 우리에게는 좀 더 또 국익에 더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러한 국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정 박사님. 예, 뭐 저는 그 방금 이제 김현욱 교수님 하신 말씀처럼 네. 이 한국이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국익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직면한 어떤 문제와 위협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가장 직면한 위협은 결국 북한이라는 위협 요소인 거죠. 그래서 그거에 기조를 해서 우리가 가장 우리 국익에 맞는 저는 접근을 하는 것이 저는 먼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사실상 한중 관계가 이제 수교된 지가 지금 한 25년 정도 됐긴 했지만 아직까지 서로 간의 어떤 그 소통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문제에 있어서 서로가 조금 더 그 소통을 강화하는 쪽으로 해서 서로가 이제 서로의 입장 차이를 줄여 나가는 노력도 앞으로 좀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중 간 갈등의 파고가 앞으로 점점 커질 수도 있는 그러한 불확실성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 앞으로 미국과 중국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되느냐에 따라서 한반도의 미래가 결정될 수도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두 분 아주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